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올해 아파트 분양 시장은 분양가는 오르고 공급 절벽이 시작이 되면서 이른바 초양극화가 심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거나 시세 상승이 좀 확실한 지역에 청약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수도권 지역에 이런 곳들은 어디 있을까요? 설 이후 분양시장이 궁금하신 분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2638-3963번 서울 전화 02-2638-3963번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부동산 가이드 금요일 빛내주시는 분이죠. 위버라인의 우아미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위버라인 우아입니다. 네, 이제 새해가 이제 밝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음력으로도 25년도가 시작인데요. 이 부동산 시장은 참 이제 다양한 지역에 따라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떤 지역은 너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지역은 너무 올라서 못 사겠다, 너무 과열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양극화돼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25년도의 키워드는 바로 이 양극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 이제 갈아타기 고민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부동산 관련된 그런 어떻게 갈아타야 될 것인지, 그리고 또 갈아타기 위한 그런 자금 마련을 부동산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개발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궁금하신 거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과 그런 고민들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올 한 해의 키워드는 양극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좀 발빠르게 전략을 짜야 할지 많은 분들 고민 많으시죠? 이 고민 혼자 하지 마시고 함께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이사님 소개해 주시죠. 네, 1대1 상담으로 진행하는 우리 대면 상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24년도에 이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 전환이 됐을 때도 이 서울에서도 이 재건축에 영향력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 오름세가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되고 있는데요. 이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이 새로운 아파트로 될 만한 그런 투자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또 방송에서는 자세한 상담이 어렵다 보니까 금액별로 해서 지역별로 해서 어떻게 투자하는 게 효율적으로 좋을지에 대해서 1대1 상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주셔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참석하셔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 02-2638-3963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중에 또 고민 상담 원하시는 분들 같은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부터 저희가 또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하나하나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전화, 문자 두 가지 다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자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자 보내주신 분은 2746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방배동 롯데캐슬 해론 112제곱미터 10년째 실거주 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향후 전망이 어떨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방배동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살고 싶어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10년째 실거주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일단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방배동은 전망도 좋잖아요, 이사님.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저희 지금부터 한번 분석해 볼까요? 네, 방배동의 롯데캐슬 해론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너무 좋죠. 네, 계속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전화를 주신 게 보통은 이제 이렇게
좋은 지역에 살고 있지만 내 아파트는 안 오르는 것 같고, 그리고 옆에 아파트들은 이제 너무 오르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면 이런 전화를 많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도 그럴 법하게 우리 방배동 이제 롯데캐슬 해롱 같은 경우에 사시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상복합으로서 세대가 좀 작고 그리고 한강하고도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걸어 나가면 이제 한강도 갈 수 있으면서 교통의 이제 유지에 위치해 있으면서 또 앞으로 나가면 편의시설들이 좀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약간 히든 플레이스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주상복합이라고 들 수 있는데요. 이 앞쪽이 워낙에 방배동이지만 반포에 딱 붙어 있는, 반포에 딱 붙어 있는 그런 아파트로서 앞에 이제 아주 거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30억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30평대가 30억부터 시작해서 50억대에 이르는 그런 아파트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내가 위축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지만 저는 훌륭한 아파트로서 계속 갖고 가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위치는 동작역에서 좀 이렇게 내려오면 있는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배 카페 거리에 바로 옆에 위치를 해 있으니까 나가자마자 편의시설 굉장히 고즈넉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앞쪽으로는 반포, 반포에 이제 대형 그 리딩 아파트들이 위치를 해 있고요. 이제 반포에 좀 역사를 우리가 좀 굵직하게 좀 살펴보면 우리 그 금융위기가 있고 나서 사실 이제 미분양이 됐던 아파트라고 생각도 못할 정도의 그런 반포 자이 아파트가 이제 그때 당시에 10억 미만의 분양이 될 정도로 그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2008년도쯤에 그러던 것이 이제 금융위기 좀 지나고 나서 좀 회복을 해서 이제 이 리딩 아파트로서 굉장히 고가 아파트로 자리매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미안 퍼스티지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앞쪽으로 이 반포의 주공 아파트들, 그런 아파트들이 이제 재건축을 하면서 리버파크, 원베일리, 센터피스 이렇게 해서 이제 고가의 아파트들이 이제 형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는 30평대가 이제 50억대, 원베일리도 50억대로 이제 찍으면서 거의 이제 평당 1억이 어떻게 갈 수 있냐라는 얘기가 나온 게 무색할 만큼 지금 거의 이제 2억을 향해 가는 그런 아파트의 고가 아파트 단지들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위가 이렇게 고가의 아파트들, 그러니까 초고가거든요. 사실은 이제 서울에서 제일 이제 비싼 그런 단지들로 구성이 되는 그런 아파트들이 몰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프라도 훨씬 좋아질 것이고 또 고가의 인프라들 그리고 고연봉자들이 이제 몰려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인근에 고가 인프라를 같이 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 재건축을 못하더라도 인근으로 해서 같이 올라주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편승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제 우리 옆쪽으로는 롯데캐슬 해론 여기 옆쪽으로는 우리 3호 아파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3호 아파트도 향후에 지금 이제 조합 설립 4차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이 됐고요. 2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진위가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파트가 바로 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의 재건축이 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앞쪽으로 해서 반포 쪽으로 해서는 우리 반포 3주구, 그리고 반포 1, 2, 4주구, 지금 분양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026년 내년에 이제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고 또 내후년에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고가의 아파트로 거듭난 단지들이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 4주구 같은 경우에 6,000세대 그리고 3주구는 이제 2,000세대 이런 식으로 지금 이쪽으로 밀려오고 있는 신축들이 밀려오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 사시면서 사실 여기서 옮기시려면 굉장히 많은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계셔도 우리 주위의 인근에 그런 고가의 아파트를 형성되는 거에 우리가 편승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거 생각하시고 좀 편하게 계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내가 갈아타기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사실상 집 하나 가지고는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양극화가 계속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신축에 대한 이제 열망과 그리고 가격 상승세가 이제 워낙에 크기 때문에 신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 제일 빨리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마도 이렇게 지금 문자를 주신 거는 자금 사정이 지금
지금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일단 1주택자이시면 좀 다른 주택을 구매하셔서 이사의 시드머니를 좀 구축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거에는 지금 서울에 재개발만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소액으로 어느 정도 이사 시드를 마련하고 싶다 하시면은 서울에 워낙에 지금 재개발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좀 분석을 통해서 좀 내 자산을 늘려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당연히 뭐 계속 거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시청자님께서 거주하시는 동안 인근에 이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1주택자셔서 신축을 원하신다면 재개발 쪽도 한번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보시고 상담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문자도 만나볼게요. 0928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수원 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에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매도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라고 이제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좀 보내주셨습니다. 수원으로 이번엔 가보겠습니다. 문자라서 이제 정확하게 왜 매도를 하시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보유를 하고 계신 상태에서 매도를 원하시는 상태니까 저희가 매도 타이밍 한번 봐드려야겠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오피스텔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네, 화서역의 푸르지오 브리시엘 오피스텔입니다. 네, 화서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장 큰 호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도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매도를 생각할 때는 우리 이 집의 가장 큰 호재가 뭔지, 그래서 그 호재의 영향력이 언제 제일 커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니 뭐니 해도 뭐 화서역의 호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호매실 광교, 네, 호매실 광교, 예, 광교간 이 역, 네, 여기 이제 화서역에 지나가는데 호매실부터 해서 광교역까지 이제 이어지는 그 라인이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의 일정에 맞춰서 우리가 매도 타이밍을 잡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호재를 좀 살펴보면은 네,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강력한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수도권에서는 이제 교통 호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광교역으로 좀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굉장한 호재로 볼 수 있습니다. 광교역 같은 경우에는 신분당선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라인이기 때문에 신분당선이라는 거는 이제 강남을 바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수원에서 특히 이제 화서역은 입지적으로는 수원에서는 좀 중간적인 그런 이제 중심지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물리적으로는 그런데 입지적으로 보면은 영통이라든지 메탄이라든지 좀 밀려 있는, 그러니까 완전 중심지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위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호매실 광교 이 라인이 연결이 되면은 좀 한층 더 이 번화가 이미지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거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광교를 지나는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강남, 아주 급행으로 빨리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상 이 화서역에서는 이제 수원역으로 가서 이 분당선을 통하면 강남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천천히 가면서 삥 둘러가는 느낌이었다면은 이제 바로 이제 가로질러서 광교역으로 가서 신분당선을 탈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특급 그런 호재입니다. 그래서 이 노선이 개통할 때 그때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통 호재에 따라서 집값이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그런 시점을 살펴보면요, 대략적인 계획이 나왔을 때 한번 그러고 실제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을 때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착공이 들어갔을 때, 그리고 실제로 개통이 돼서 내가 이걸 쓸 수 있을 때, 요때 시점을 좀 찾아보면 되는데, 우리 이 화서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착공까지 됐으니까 개통 시점, 즉 28년 혹은 29년. 지금 당초에는 28년 목표로 되고 있었는데 지금 29년으로 좀 미뤄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 29년 정도 그때 한번 살펴보시면 내가 좀 수월하게 매도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아파텔, 오피스텔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상 요 단지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하고 아파트하고 이제 같이 단지를 쓰고 있으면서 이제 동만 다르게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파텔이지만 실제적으로 아파트와 같은 대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54평이라고 하지만 아파트 20평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서 요 아파트의 30평대와 같은 흐름을 보이면서 내가 올라가고 내려가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꼭 매도를 해야 된다 하시면은 28년 혹은 29년도에 우리 광교역으로 갈 수 있는 그 역이 개통이 될 때를 한번 노려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사실상 그때 가서 한번 오르는 그런 타이밍을 잡으셔도 되지만 이게 순수하게 투자 목적이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정도에 매도하시고 서울로 한번 올라가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실 내려갈 때 올라갈 때 이 전체적인 흐름들을 보면 이 서울은 불패인 거는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내려갈 때도 조금 내려가면서 또 회복할 때도 가장 빨리 회복이 되면서 지치지 않는 수요들이 계속 이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의 그 압력, 하방 압력이 이제 없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는 서울로 한번 옮겨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이제 전세 끼고 갖고 계시다고 하면 한 2억에서 5억 정도 뭐 어느 정도 보증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면은 우리 서울의 재개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서울로 갈아타셔갖고 투자의 방향을 좀 트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이제 호매실 광교 라인 지하철 노선 개통할 때 타이밍을 잡아보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일단 내가 보유한 곳을 이제 매도를 원할 때는 가장 큰 호재를 보고 그 호재가 무엇인지 언제쯤 영향을 끼치는지 보고 타이밍을 잡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시청하고 계신 다른 시청자님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의 주신 분께서는 혹시나 또 서울로 이동 생각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저에게 상담 요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강의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오프닝 때 올해 부동산 분양 시장은 초양극화가 이제 점점 더 심해질 전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사님께서도 올해의 키워드는 양극화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항상 부동산 대책이나 정책들을 이야기할 때 이 공급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춰서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가 항상 큰 골자였는데 아직도 그 공급이 나올 때가 안 된 걸까요? 이렇게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우리 실수요자분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지 참 궁금합니다. 저희 오늘 어떻게 이 시장을 좀 접근을 해봐야 되는지 그 이야기 들려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사님, 어떤 이야기죠? 네, 25년도가 된 지 이제 얼마 안 된 이 시점에서 지켜보면 사실 이제 작년 말부터 해서 25년의 부동산 시장 전망 정말 많은 분들이 전망을 얘기하시고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예측한다라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렇게 전망했던 예측했던 그런 결과들을 살펴보면 10명이 예측을 하면은 이제 50%도 못 맞추게 되는 거의 이제 30% 미만의 그런 확률로 맞추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한 번의 뭐 이런 전망으로 이 부동산 시장을 딱 이렇게 정리한다 이런 개념보다는요 계속 듣고 이해하고 조사하고 숫자들을 보게 되면 우리 육감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 감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망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내놓은 작년 12월에 내놓은 25년 부동산 전망을 함께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망에 앞서서 24년도에 그 주택 시장을 진단을 해보면요. 24년도는 좀 회복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22년도 이제 하반기부터, 22년도 하반기부터 주택가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21년도까지 이 코로나 때 이제 급격하게 상승하던 것이 우러 전쟁을 시점으로 해서 24년도부터 약간 주춤하더니 하반기부터는 이제 하락세가 확연하게 보였는데요. 24년도 이제 6월부터는 상승 전환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주간 이제 동향에서 많이 이제 저와 같이 리뷰를 했었는데 8월에는 최고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상승률이 이제 0.24%를 이제 기록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상승폭이 좀 줄어들면서 10월부터 이제 대출 규제와 다른 이제 기타 등등의 규제들이 시작되면서 좀 주춤하더니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0.2% 상승. 그리고 11월 한 셋째 주부터 이제 전국의 아파트 시장은 이제 하락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서울은 여전히 상승세였지만 25년 이제 1월, 1월부터 서울의 아파트가 이제 하락 전환을 했고 서울 중에서도 한 반 정도는 지금도 여전히 상승세에 있는 그런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상승, 24년도 수도권은 상승, 그리고 지방은 하락. 그래서 수도권은 상승하면서 지방은 하락하면서 이 커플링이 아니라 디커플링하는 현상이 이제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계속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수도권 중에서도 이 서울은 높은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중에서도 이제 주요 단지들, 신축 단지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신축 단지와 그리고 재건축을 앞서고 있는 재건축을 앞두고 신축의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는 그런 단지들은 여전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하락세가 이제 3년째 이어지고 있고요. 주택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지역보다는 지방 광역시의 가격 하락폭이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공급을 한번 살펴보면 24년도 1월부터 1월부터 이제 10월까지 공급하면은 이제 인허가가 미래의 공급량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인허가 같은 경우에는 24만 5천 호입니다.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19.1%, 이제 거의 20%가 감소했기 때문에 향후 이제 2, 3년간, 향후 2, 3년간이 아니라 2, 3년 후에는 이제 공급 부족이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착공한 거는 21만 8천 호, 그리고 분양은 18만 2천 호, 준공은 36만 2천 호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각각 이제 34%, 28, 4.3 이렇게 이 순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주택 공급이 사실은 이제 22년도에 우러 전쟁이 있으면서 이제 금리도 굉장히 이제 자이언트 스텝으로 아주 급격한 속도로 올랐고, 그리고 물가도 굉장히 많이 상승했으면서 또 자재값, 원자재값, 인건비 등등, 그리고 금융 비용까지 해서 이제 워낙에 많은 그러니까 공급에 대한 그런 비용들이 올랐기 때문에 공급이 상당히 줄어 있는 거는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공급 확대 그리고 이제 민간이 건설 경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방안들이 24년도에는 주구장창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110 대책 그리고 뭐 328, 88 등등 해서 이제 확대, 주택 공급 확대, 건설 경기 확대, 그리고 이제 지금 많이 죽어 있는 빌라, 비아파트 그런 시장 정상화, 뭐 이러한 그런 움직임들 활발하게 있었습니다. 24년도에. 네. 그랬는데 우리 이제 24년도에 주택 거래량이 그러면 어떤가 살펴보면요. 주택의 매매 거래가가 62만 8천 건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55만 5천 건. 이기 때문에 소폭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주택 수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세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62만 8천 건이면 사실상 2에서 3% 정도? 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에서의 그 거래량을 한 4에서 5%, 주택량의 4에서 5%로 보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90만 건에서 10만 건 정도입니다. 그래서 90만 건에서 100만 건 정도입니다. 그래서 100만 건에 비하면 이 62만 8천 건이 이제 상당히 미미하다. 그래서 여전히 거래가 위축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어쩔 수 없겠죠. 이제 저성장도 있고, 고금리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그리고 대출 규제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탄핵 정국에서 또 이 수요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 시장이 이제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다. 심리가 위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공급을 할 때는 이 공급자가 이제 민간인 경우에 이제 민간이 거의 대부분인데 사업비와 그리고 이제 마진 뭐 이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생각하면서 이제 공급을 할 텐데 이 브릿지론 그리고 PF가 이제 매우 어려워서 시작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짙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이제 사건 사고들도 있고 뭐 시행자 시공사들의 이제 부도 뭐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브릿지론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제재를 받다 보니까 민간의 주택 건설 사업 착수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한 해였다. 그래서 공급도 줄어들고 매매량 거래량도 굉장히 줄어들고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좀 그래프를 그려놓은 건데 24년도가 초록색입니다. 22년도 굉장히 이 전 세계적으로 우러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경기가 안 좋았던 그런 시기와 비교해서 이제 살짝 상승돼 있음을 볼 수 있고요. 전국은 그렇고 이제 서울과 수도권은 굉장히 이제 여름에 뜨거웠던 것을 여기서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우리 수요, 공급 이런 측면에서 우리 수요 역할을 하는 부동산에서 수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가구입니다. 예, 그래서 가구, 또 가구랑 연결된 게 이제 인구, 예, 그리고 청약을 할 수 있는 세대, 예,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면 숫자를 이제 정확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인구 수는 5천만 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5천만 명 2018년부터 해서 꾸준하게 늘다가 20년도 그리고 21년도, 22년도에 잠깐 이제 주춤했다가 잠깐 이제 줄어들었다가 다시 23년, 24년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21년도, 22년도에는 이제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좀 인구가 줄었다 생각하시면 되고 큰 틀에서는 소폭이지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30세 도달 인구입니다. 이 30세 도달 인구가 왜 중요하냐면 보통은 평균적으로 30세가 되면 이제 출가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뭐 결혼을 하게 되거나 이제 세대가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세대가 하나가 더 나오는 그런 형태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오게 되면 우리 매매의 수요자가 되거나 그리고 전월세의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는 꼴이기 때문에 30세의 도달 인구가 수요 측면에 있어서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시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데요. 이 30세의 도달 인구가 2018년부터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64만 4천 명에서 지금 75만 3천 명까지 해서 74만 3천 명. 그래서 굉장히 많은 30세의 도달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인구가 줄었던 21년, 22년도에서도 30세의 도달 인구는 늘어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이 수요자, 인구는 줄었지만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는 늘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인구보다도 이제 가구, 실제로 집에 들어가 사는 이제 가구의 단위가 될 텐데요. 이 가구의 단위도 가구의 단위인 이 가구의 수도 중요하지만 가구의 형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구 수를 한번 살펴보면, 총 가구 같은 경우에는 2천만 가구였습니다. 2018년도에 2천만 가구였던 것이 우리 2,270만 가구. 2,270만 가구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인구는 많이 늘어지는 않아도 가구는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30대 도달 인구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근데 이 가구 중에서도 어떤 가구가 많이 늘어나느냐? 1인 가구, 2인 가구가 가장 많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거의 이제 584만 명이었던 것이 782만 명까지 거의 뭐 30% 가까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4인 가구는 좀 줄어들고 있다. 4인 가구는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청약을 할 수 있는 이제 세대도 한번 살펴보면요. 총 세대 수가 2018년도에는 2,200만 세대였는데
그것이 2,300만 세대까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의 수요가 되는 인구, 세대, 가구, 그리고 가구의 형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25년도에는 이 가구 수가 또 어떻게 변할 것인가, 또 이제 그리고 인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지금 추계한 건데요. 꾸준하게 뭐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인구는 그렇게 지금 조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네,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25년도 주택시장 전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죠, 25년도. 25년도는 탄핵과 경기 침체, 그리고 대출 규제, 집값 하락 요인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금리 뭐 하향 조정될 예정에 있죠. 지금 금리 인하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대출 금리는 또 비정상적으로 이 기준금리보다 좀 높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또 정상화되면은 주택에 관련된 금리가 인하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주택시장 진입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아까 뭐 표를 보고 말씀드렸던 30세 도달 인구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공급 부족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상승 요인도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수도권의 일부 광역시는 이제 상승 전망이 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경기 침체. 상반기 사실 지금 굉장히 이제 경기 침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가 이제 가속화될 거기 때문에 상반기는 좀 이제 굉장히 얼어 있는 시장을 보이다가 하반기 가서는 이제 대출 규제도 그렇고 시장 진입 인구도 그렇고 금리 하향 조정도 그렇고 해서 다시 해빙 모드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주택 가격.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정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매매 수급 전망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수급 전망은 뭐냐면 수급 지수로 좀 단기간에 이제 전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 공급이 또 많으면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의 수요, 공급, 그 측면에서 수요와 공급의 비율을 나타낸 지수입니다. 그래서 100보다 크면은 공급이 많은 걸로, 그리고 100보다 작으면은 수요가 많은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요. 이 100에서부터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 수요와 공급의 차이도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국의 우리 수급 지수를 한번 살펴보면은 22년도 82였던 것이 25년도는 72로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22년도보다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특히나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66에서 이제 64로 이렇게 이럴 전망인데, 전국의 평균보다 훨씬 수요가 많다.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지방은 106. 22년도에는 지방은 공급이 더 많았습니다. 그랬던 것이 25년도에는 85로 지방 공급이 22년도보다는 줄지만 그래도 수도권보다는 좀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즉각적으로 시장에서 반응하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부동산 심리가 위축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런 숫자를 보면은 우리가 단기간에 어떻게 잠깐 풀리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가격이 갈지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5년 주택가격 전망을 숫자로 한번 나타낸 수치입니다. 그래서 전년 말 대비한 퍼센트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우리 전국 평균으로 보면 20년도에는 전년 대비해서 5.4% 올랐고, 21년도에는 9.9%, 21년도에 이제 상당히 많이 올랐던 거 생각해 보시면 그랬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숫자입니다. 22년도부터 이제 하락세를 걸었는데요. 전국에 4.7%가 하락했다라, 이 삼각형이 하락했다라는 거고요. 23년도는 3.6% 정도 하락을 했고, 24년도는 0.2가 상승을 했는데, 25년도는 전망을 하기에
0.5% 하락한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전국입니다.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을 한다라고 25년도 0.8% 작년 말과 대비해서 상승한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특히나 수도권 중에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1.7% 상승한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서울의 그 흐름을 좀 살펴보면 서울이 20년도에 2.7%, 21년도에 6.5%, 네, 그리고 22년도에 4.8% 하락했었고요. 23년도에 2% 하락, 네, 그리고 24년도는 3% 다시 상승, 그리고 여전히 25년도에 서울은 상승, 전국은 전체적으로 하락, 예, 그리고 지방은 조금 많은 폭으로 하락, 1.4% 하락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래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래량을 2006년부터 지금 이 거래량이 쭉 있는데요. 이런 흐름들을 보면 지금 뭐 거래량이 없다, 줄었다, 뭐 매물이 많다, 뭐 이런 얘기 드는데 뭐 어느 정도인지 감이 없었던 분들 이런 표 보시면은 좀 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24년도 54만 건이었습니다. 54만 8천 건, 네, 54만 8천 건이었는데 23년도보다는 늘었다고 해도 23년도보다는 네, 매매 거래량 이제 연간으로 연간으로 보면은 62만 8천 건인데요. 23년보다 늘었다고는 해도 우리 과거의 그런 거래량들보다는 현저하게 지금 22년도부터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동산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이 거래량의 이제 기준이 한 4%에서 5% 전체 이제 주택 수의 4%에서 5% 정도인데 요 정도 수준이면은 2에서 3%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뜨거웠던 우리 21년도, 22년도의 시장에서의 거래량이 이제 100만 건, 100만 건이 넘는 그런 숫자를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여전히 25년도에도 거래량은 그렇게 큰 폭으로 회복되진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탄핵 시국이기 때문에 탄핵 시국에 따라서 이 아파트 시장이 언제까지 이렇게 위축이 될 것인가, 언제 풀릴 것인가 이런 부분도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 과거에도 우리가 이제 두 번의 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제 됐는지 한번 살펴보면 좀 예측하기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일단 노무현 대통령 때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두 번의 이제 탄핵이 있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제 영향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그리고 박근혜 때 바로 전인 박근혜 대통령 때를 한번 살펴보면은 탄핵이 선고가 되고 나서 대통령 선거 되기 전까지 거래량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 파란 부분이 전년 대비한 이제 거래량으로 볼 수 있는 전년이 이제 노란색이고 상당히 많이 이제 줄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매매 가격도 이제 살짝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은 거래량이 이제 굉장히 줄어 있지만 또 앞으로 금방 회복돼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전체적인 수급 동향을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수요량이 많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회복을 하고 다시 이제 상승 기로를 타기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단별량이 아닌 다별량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는데 이 요인들이 얽히고 설켜서 이제 어떤 결과를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도 있을 것이고 뭐 수요 중에서도 이제 가구 수, 그리고 30세 도달 인구, 그리고 공급 중에서도 인허가도 있고 착공, 분양, 준공이 있을 것이고 또 금융을 활용해서 수요가 있더라도 돈을 마련하는 그런 자금력에 있어서도 이 금융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평균 금리도 있을 것이고 이제 용이성도 있을 것입니다. 뭐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을 살펴보면은 하락보다는 이제 상승 요인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리뷰를 함으로써 우리 사실 예측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들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들 우리나라에 5천만 인구가 있고 그 집은 또 2천만 개가 있고 거기에 또 1,000만 개는 또 수도권에 있고 또 서울에서는 굉장히 이제 뭐 신축 단지라든지 재건축에 대한 그런 열망이 크다. 뭐 이런 전체적인 그림
그림을 좀 알고 우리가 기사라든지 이런 거를 접해 보시면 이 부동산에 대한 감이나 촉을 키우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택 시장이 2022년 하반기부터 이제 하락을 하면서 2024년 지난해에는 좀 회복기를 거쳤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 이제 서울과 수도권이 좀 해당이 되고요. 다른 지역들은 계속해서 하락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향후 2, 3년간 이제 공급 부족이 더 이어질 전망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인구는 줄고 있지만 이 세대를 보유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보는 30세 도달 인구는 늘고 있어서 이 공급 부족 현상이 점점 더 심하고 또 힘들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여러 이유들로 또 일부 지역은 앞으로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또 상담 이어가도록 할게요. 7725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청담동 대림아파트 30평형 2002년부터 1가구 1주택으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분양받은 집은 6개월 후 입주 시작인데요. 20년 만에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강남을 떠나려고 하니 매도하기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있으니 팔고 가야 할지요? 아니면 무리를 해서라도 전세를 놓고 두 채를 다 가지고 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청담동에 굉장히 이제 오래 거주를 하시고 지금 새로운 집을 분양을 받아서 가시는데 이곳이 강남이 아니신가 봐요. 그래서 매도를 하고 가야 할까요? 아니면 무리해서 보유할까요?의 고민이신데 살짝 답을 알 것 같긴 하지만 이사님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네, 앵커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보유하고 싶네요. 아, 네. 네, 맞나요? 알겠습니다. 저는 뭐 파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이유에 그래요? 대해서 설명 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앵커님이시면 당연히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2002년도부터 보유를 하셨다고 아까 얘기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처음 입주할 때부터 입주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25년, 뭐 24년, 23년, 정확히는 23년 이렇게 보유를 하신 건데 그렇다면은 사실 이제 나이가 연세가 한 50대, 최소 50대 정도는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시고 아마도 뭐 60대이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1주택으로서 계속 여기 이제 보유만 하신 거예요. 보유만 하신 건데 이사를 가신다고 하면 아마도 뭐 새 집으로 분양받아서 간다고 여기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분양받아서 이제 가신다고 하면 새 집으로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래 살았던 집을 정리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신 분이 어느 새 집으로 들어가신다. 근데 팔기가 아까우신 거죠. 당연히 아깝죠. 강남의 또 중심부에 또 청담동인데 청담동은 이제 공급이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인근에 공급을 새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하면은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재개발 쉽지 않습니다. 여기 뭐 조그만 빌딩들도 가격이 평당가가 이제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이제 상권들이 이제 워낙에 잘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이제 조그만 샵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새 부분에 있어서 훌륭해서 이게 개발이 되는 거는 거의 이제 불가능한 걸 보여지고요. 그렇다면은 우리 옆에 있는 홍실 아파트 우리 르엘이라든지 아크로 이런 아파트들처럼 재건축이 돼야 되는데 재건축이 될 만한 그런 아파트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청담동의 지금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성비가 있는 아파트로서 오래됐지만 괜찮은 아파트다. 청담동에 내가 입성하고 싶은데 좀 돈이 모자란다 하시면 요 일대를 살펴보시는 것도 이렇게 좋겠다라고 추천드릴 그런 아파트이기는 한데 일단 문제는 은퇴해서 가시는 거고 여기에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어서 이제 가시는 거면 팔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1가구 1주택이라는 거는 굉장히 강력한 세금 혜택을 받는데 바로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비과세라는 거는 세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주택이건 내가 거기 거주하지 않고 1가구 1주택이 아니라고 하면 소득세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득세가 이제 6%에서 45% 최고 세율이 그리고 이제 지방세까지 붙으면 이제 더 많아질 텐데 이 집은 옛날부터 갖고 있었다고 하면은 거의 뭐 3억 뭐 얼마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뭐 4억 5억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이제 20억 넘게까지 갔을 그런 아파트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1가구 1주택의 비과세와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안 받는다고 치면은 절반 정도, 50% 정도를 내가 지금 안 팔면 나중에 팔면 뭐 10년 뒤에 팔면 물론 오르겠지만
50%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된다고 치면은 저는 당연히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고 지금 파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비과세 부분도 생각을 해보면 12억까지는 비과세가 되고요. 그 이상부터는 장기 보유한 만큼 물가 상승률 감안해서 공제를 해주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부분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부분도 내가 그냥 올해만 갖고 있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실거주 1년당 2% 그리고 보유 1년당 2%. 네, 그래서 20년 했다고 하면은 총 해서 이제 80%. 20년 했다고 하면 80%. 그래서 최고가 이제 80%까지 되는데 이분은 지금 80%를 채운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12억까지는 비과세를 받고 나머지 초과 부분에 대해서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는다고 하면 이제 거의 이제 세금 내는 부분이 없다라고 보여지면 워낙에 덩어리가 큰 집이기 때문에 절세만큼 중요한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여기서 전세를 주고 무리하게 내가 이사를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제 감당해낼 수 있는 자산이 좀 있다고 하시는 건데요. 이걸 그냥 과감하게 파시고요. 다른 쪽에 강남을 투자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더 하고 싶다, 요 강남이 아깝다 하시면은 일단 지금 정리를 한번 하셔서 세금 혜택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강남의 모어타운이라든지 아니면은 강남 말고도 뭐 성수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용산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또 마포라든지 그런 지역에 재개발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 한번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는 은퇴하셨다면은 그 재건축 재건축 재개발 이렇게 막 오르는 것보다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만약에 내 부모님이다. 그러면은 이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좀 하나 든든한 그런 이제 생활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수익형을 사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특히나 비아파트 시장이 굉장히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개발이 아닌 그런 수익이 잘 나오는 뭐 역삼동의 빌라라든지 아니면은 오피스텔 이런 부분들 굉장히 시장이 죽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가 지금 굉장히 우위를 차지하면서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월세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요 집은 아까운 것 당연하십니다. 하지만 비과세라든지 아니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 세금 혜택은 받을 만큼 받는 게 중요한 그런 이제 덩치가 큰 아파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했네요. 이게 자산의 문제이다 보니까 내 상황에 맞게 나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비과세와 장특공 활용하셔서 매도를 하신 다음에 다른 곳을 또 투자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상담 내용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맞는 이런 전략들 굉장히 세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단순히 지역만 보고 내 자산만 맞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걸 잘 활용해서 전략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사님 참석할 수 있는 자리 있죠? 소개해 주시죠. 네, 1대1 대면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자 상담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내 자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상담하시는 분들 내 자산을 어떻게 불려야 되는지 향후에 이제 이 내가 갖고 있는 한정된 이 자산을 어떤 식으로 융통을 해야지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사실상 지금 서울의 재개발은 정말 투자의 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회가 이제 과거에는 굉장히 없었기 때문에 또 예전에는 재개발이 굉장히 제한이 되고 재개발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다면은 2022년, 23년, 24년, 지금 25년째인데요. 굉장히 이제 재개발에 대한 열망이 서울에서 이제 열망이 큽니다. 그래서 재개발에 대해서 이제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들이 굉장히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불과 22년도에 모아타운이라는 것이 새로 나왔는데 벌써 착공이 들어간 그런 현장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개발이 굉장히 지금 투자의 꽃이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개발 투자는 정말 1대1로 대면 상담하셔야지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대1 신청하시고 사무실 오시면은 1대1 대면 상담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방송 진행하는 내내 말씀드렸던 부분이 공급 부족 현상이 심해지면서 양극화도 굉장히 심화가 될 것이다.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개발이 활발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진행이 되는 곳은 또 한정적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 필요하시다면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문의사항은 02-2638-3963번, 서울전화 02-2638-396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도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바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